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아까 오후 2시 정도 됐죠? 그때 혼외정사의 과학 제5장 제3회 침패지 중에 5장 읽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회 침팬지 제6장 자웅도태와 인종의 기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8시에 대통령 토론회가 있죠. 토론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안 가네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슬쩍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책 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자, 이번도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장 169페이지 제6장 자웅도태와 인종의 기원. 각 민족의 사람들은 각각 임의의 미적 기준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것과 동떨어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 어렵고, 각각의 민족은 그 기준에 따라 일정한 형질로 보존된다. 이게 전문입니다. 전문 앞에 붙이는 글. 어떤 내용으로 이 6장이 이루어질지 알려주고 있죠. 자, 인종의 다양성. 백인 양반. 자, 이 세 사람의 남자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남자는 북하섬 출신이고, 두 번째 남자는 마키라 섬의 노예며,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시카이아나 섬 태생입니다. 잘 분간이 안 되십니까? 자세히 봤다고요? 혹시 당신 눈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천만에 내 눈은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내가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처음 갔을 때의 일로, 나는 냉소적인 안내인에게 피진 영어 가로 열고 주로 상거래에 사용되며 문법이 간략하고 어휘가 극도로 제한된 영어 가로 닫고, 이 정도 영어는 저도 하겠죠? 예. 피진 영어로 반대편에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의 남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도 잘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남자는 새까만 피부에 곱슬곱슬한 머리, 두 번째 남자는 그보다는 연한 피부에 곱슬머리, 세 번째 남자는 곧은 머리에 눈이 치켜 올라가 있었다. 문제는 솔로몬 군도에 속한 섬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이 내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솔로몬 군도를 돌아보는 최초의 여행이 끝날 즈음에는 나도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머리, 눈 등을 보고 어느 섬 출신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외모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솔로몬 군도는 인류의 소주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대충 누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고, 노련한 인류학자라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나이지리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있을 때 누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이라면 물론 피부색, 눈동자 색깔과 모양, 머리카락 색과 형태, 체격, 얼굴에 있는 털의 양 등이다. 만약 옷을 벗고 있다면 채모의 양, 여성의 유방과 젖꼭지의 크기와 형태와 색깔, 음순과 엉덩이의 모양,
남성의 페니스의 크기와 각도 등에도 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이의 대부분은 인종의 변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간의 지리적 변이는 오랫동안 여행자, 인류학자, 편협한 사람들, 정치가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모호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종들도 많이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의문의 하나인 왜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는 제각각일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변화했을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여러 집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외모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화제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윈도 1859년에 출판한 그 유명한 종의 기원에서조차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의 과학자들조차도 인종에 흥미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리게 될까봐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려 들지 않는다. 근데 진짜 이런 인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죠. 저는 분명히 백인, 흑인, 황인 이 세 종류로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우리에게 시사할 만한 차이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저 서양 백인들은 백인들과 네안데르탈인들의 지금 현재 유전적 관계는 얼마나 되어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 있는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안데르탈린이 저쪽 유럽, 서아시아 이쪽에서 서식을 했잖아요. 거주지가 그쪽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분명 사피엔스와 어떤 유의미한 유전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인종의 다양성의 의미가 아직 잘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도 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종의 기원을 자연 도태로 설명하는 책을 쓰고 나서 12년 후에 다윈은 898페이지나 되는 다른 책을 썼다. 그 책에서 그는 내가 앞장에서 썼던 것처럼 인종의 기원이 성의 선호도에 있으며 자연 도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책에서 898페이지나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다윈이 성도태라고 부른 이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종 간의 뚜렷한 차별을 설명하는데 현대의 생물학자들은 보통 자연도태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특히 태양광선의 죄인 정도에 따라 장구한 세월에 걸친 변화로 생긴 피부색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 유효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연도태설에 의한다면 왜 열대지방에 있는 열대지방에서는 검은 피부가 선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는 색이잖아요. 흰색이 반사하는 색이고, 그렇다면
태양빛이 강한 아프리카나 이런 적도 지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백색 피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연 적응이라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북쪽의 백인들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적고 약하니까 오히려 흑색 피부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반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지금부터 내가 자연 도태는 왜 인종 기원에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왜 다윈의 성 도태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가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인종 간의 눈에 보이는 다양성은 대부분 사람의 변화된 라이프 사이클의 단순한 부산물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피부색은 자연 도태의 산물인가? 우선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지리적 변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자. 지리적으로 충분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는 대개 지리적 변이가 있고, 그것은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노보를 제외하면 모든 고등 유인원의 종에게 마찬가지다. 북아메리카의 화이트 크라운 스패로우, 유라시아의 노랑 할미새처럼 지리적 변이가 너무나도 현재에서 경험 많은 조류 관찰자라면 날개 형태만으로도 그 출생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유인 간의 지리적 변이는 사람의 지리적 변이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고릴라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가지 종들을 살펴보면 서쪽 저지대 고릴라가 가장 몸집이 작고 회갈색을 털을 가지고 있으며, 마운틴 고릴라는 가장 긴 검은 털을 가지고 있고, 동쪽 저지대 고릴라는 검고 짧은 털을 가지고 있다. 흰손 긴팔 원숭이 또 마찬가지로 털의 색, 털의 길이, 이빨의 크기, 턱의 돌출 방향, 앙굴 돌출 방향 등의 변이가 있다. 지금 서술한 고릴라나 긴팔 원숭이의 집단 간의 모든 차이는 사람의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차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눈으로도 뚜렷이 구별되는 동물 집단은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종의 변이에 지나지 않는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 구별은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 교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즉, 동종에 속하는 개체는 기회가 있으면 교배할 수 있지만 종이 다르면 교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처럼 가까운 종이라도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하지 않다가 수컷과 암컷을 각기 한 마리씩 같은 우리에 넣었을 때 다른 상대가 없으면 교배하는 것도 있다. 그 기준에서 보면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하나의 종에 속해 있다. 역사가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만나면 아프리카의 반투족과 피그미족처럼 외모는 달라도 언제나 교배가 이루어지곤 했으니 말이다.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많은 중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을 인종으로 분류하는가는 임의로 결정된다. 교배 기준으로 보면 샤망이라 불리는 대형 긴팔 원숭이는 좀 더 작은 긴팔 원숭이와는 종이 다르다. 양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교배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아마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종에 속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혼혈이라고 생각되는 뼈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좀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는 걸 아직 안 찾고 있어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적어도 과거 수천 년, 아마 더 오랜 시기에 걸쳐서 인종 사이에 일어난 변이가 인간의 특징을 만들어 왔다. BC 450년경에 이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헤로도토스는 서아프리카에 사는 피그미족, 검은 피부를 가진 에디오피아인, 그리고 러시아에 사는 눈이 푸르고 털이 붉은 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고대의 벽화나 이집트나 페르시아의 미라, 유럽의 토탄 지역에 보존되어 있던 사람들의 몸을 보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머리털이나 얼굴 모양 등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서로 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현생 인류의 기원은 조금 더 먼 1만 년쯤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당시 사람들의 두개골을 통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현대 인간의 두개골에서 나타나는 변이와 같은 종류의 변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중에는 두개골의 인종적인 특징은 몇십만 년 동안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 만약 이 연구 결과가 옳다면 오늘날 발견되는 인종의 변이 중에는 대약진 이전 아마 호모 엘렉투스 시대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도태설의 한계. 이제 인종 간의 현저한 지리적 변이를 가져온 것은 자연 도태인가 자웅 도태인가 라는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우선 자연 도태, 즉 생존 확률을 상승시키는 형질의 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사자는 갈고리 모양의 손톱이 달린 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인간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 등 대부분의 종의 차이가 자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심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 어떤 종류의 동물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리적 변이, 인종 변이의 일부가 자연 도태로 인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다. 예를 들어 겨울이면 지면이 눈으로 덮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북극 쪽제비는 여름엔 갈색 털을 갖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하얀 털로 바뀌는데 가장 남쪽에 사는 쪽제비는 1년 내내 갈색이다. 이러한 지리적 변이는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얀 쪽제비는 갈색 바탕에서 너무나도 눈에 잘 띄어 다른 동물에게 금방 들키고 말겠지만 하얀 바탕에서는 잘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리적 변이의 몇몇도 자연 도태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흑인의 대부분은 겸상적혈구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스웨덴인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열대병인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데스 인디언들이 폐활량이 큰 것, 가로 열고 고지의 희박한 공기로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것과 에스키모인의 체형이 땅딸만한 것, 가로 열고 체열 보존에 좋다. 가로 닫고 남수단인의 체형이 마른 것, 가로 열고 체열 발산에 좋다. 북아시아인의 눈이 가는 것, 가로 열고 추위와 눈의 반사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좋다 등 지역에 따른 인간의 특징들 가운데 몇몇은 자연 도태에 의해 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인종의 차이점, 즉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등도 역시 자연 도태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같은 형질, 예를 들면 푸른 눈 등은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서만 출현할 것이고 그 형질이 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리한지는 과학자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형질을 예로 피부색이 있다. 인류의 피부색은 검은색, 갈색, 동색으로부터 황색과 핑크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주근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러한 변이를 설명하는 자연도태설은 다음과 같다. 피부색은 적도에서 북쪽 또는 남쪽으로 갈수록 연해져서 북유럽인들은 가장 연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햇빛이 강한 아프리카인들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남인도나 유기니 같이 햇볕이 강한 다른 지역 사람들의 피부 역시 검다. 이는 검은 피부가 많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그렇게 진화했음에 틀림없다. 마치 백인의 피부가 여름의 태양에 또는 실내 일광욕에 검게 그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그렇게 그을린 피부는 유전적인 경우와는 달리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태양이 강렬한 지역에서는 검은 피부가 유리하다. 피부가 햇볕에 의해 타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암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백인이 오랜 시간 태양에 노출되어 있으면 피부암에 걸리기 쉽고 머리나 손 등 노출된 곳에도 피부암이 잘 걸린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선 피부암이나 햇볕에 탄 피부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고 죽는 일도 좀처럼 없다. 전염병과 비교해보면 자연도태 요인으로서의 영향은 아주 하잘것없다. 극지에서 적도에 이르는 피부색의 변이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많은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위의 이론에 대항해 자주 인용되는 설은 자연의 자외선이 피부의 주요 색소층 아래에 있는 피부층에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태양이 강한 열대 지방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비타민 D 때문에 신장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 피부로 진화하고 오랫동안 어두운 겨울이 계속되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냉대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흰피부로 진화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군요. 유력한 설을 두 가지 더 들면 검은 피부는 열대의 자외선 적외선 때문에 내장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열대 지방의 기온이 내려갈 때 검은 피부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이들 네 가지 설 외에 또 네 가지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검은 피부는 정글 안에서 보호색의 역할을 한다는 설. 흰 피부는 동상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설. 검은 피부는 열대의 베릴륨 중독을 방지한다는 설. 그리고 흰 피부는 열대에서 엽산의 부족을 일으킨다고 하는 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 같군요. 여러 가지 8가지나 되는 설을 쭉 늘어놓았지만 태양빛이 강한 지방의 사람들이 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검은 피부는 열대 지방에서 자연도태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검은 피부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도태에 바탕을 둔 모든 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검은 피부와 햇볕이 강한 기후와의 연관성은 그만큼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다. 태지메니아처럼 비교적 햇볕이 약한 곳인데도 피부가 검거나 거꾸로 남아시아처럼 햇볕이 강한 열대 지역인데도 피부가 중간색인 경우도 있다.
신대륙에서 가장 햇볕이 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다. 구름의 양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햇볕이 약한 지역의 일조 시간은 하루 평균 3.5시간인데 바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적도 서아프리카의 일부, 남중국, 스칸디나비아에는 흑인, 황색인, 백인들이 살고 있다. 솔로몬 군도의 기후는 섬마다 대체로 비슷한데 짧은 거리 내에 새까만 사람들과 색이 엷은 사람들이 인접해 살고 있다. 따라서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도태 요인은 태양광선만이 아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인류학자는 먼저 시간 요인을 고려해 재반론을 한다. 그에 의하면 열대에 살고 있으면서 피부색이 옅은 사람들은 대체로 최근에 그 지방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검은 피부로 지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조가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거의 1만 1천년 전의 일로서 그 정도의 시간으로는 열대 아메리카에서 검은 피부로 진화된다는 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에 따라 피부색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비판을 단지 시간적 요인을 들어 무마하려 한다면 기후설이 맞다고 해도 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후설에 가장 잘 들어맞는 예는 춥고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북부의 스칸디나비아인이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스칸디나비아인이 스칸디나비아에 도착한 것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마존에 도착한 것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약 9천년 전까지 얼음벽으로 둘러싸인 스칸디나비아는 피부가 검든 희든 아무도 살지 않았다. 현대의 스칸디나비아인이 스칸디나비아에 도착한 것은 4천에서 5천년 전의 일로 아시아 근처나 남러시아의 인도 유럽어족 농민들이 분포를 확대해온 결과였다. 때문에 스칸디나비아인은 그 이전에 어딘가 다른 기후의 지역에서 이미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든가 아니면 인디언이 아마존에서 검어지지 않고 보낸 시간 동안에 흰 피부를 진화시킨 것이 된다. 과거 1만 년 동안 한정서에서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은 태즈메니아 원주민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 있는 태즈메니아는 시카고나 블라디보스톡과 비슷한 온대기후다. 태즈메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되어 있다가 1만 년 전에 해면이 상승해 섬이 되었다. 현재의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이 몇 킬로미터 이상 저어갈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그들은 태즈메니아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곳까지 걸어서 이주해 간 사람들의 자손으로 19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전멸되기까지 살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온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 도태를 겪을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적도 열대에 어울리는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좀 신기하네요. 피부색을 자연 도태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라면 머리색과 눈동자 색깔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다. 색깔과 기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도 없거니와 갖가지 색깔의 이점을 설명하는 어설픈 이론조차도 없다. 금발은 춥고 습기가 많고 태양이 들지 않는 스칸디나비아인 사이에 많지만 덥고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은 중앙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 사는 원주민에게도 많다. 그렇다면 그 두 지역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금발은 생존상 어떤 이점이 있을까? 푸른 눈은 스칸디나비아에 많은데 안개가 많고 엷은 태양 속에서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증명되지 않았다.
빛이 훨씬 흐릿하고 안개도 더 많은 산속에 살고 있는 유기니인들의 눈은 모두 검지만 아무 문제도 없다. 인종적 성질 중에서 자연도태로 설명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은 생식기나 제2차 성징에 관한 변이다. 방구형의 유방은 여름 비에 대한 적응이고 원추형의 유방은 겨울 안개에 대한 적응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일까? 부시맨 여성의 소음순이 돌출한 것은 사자를 쫓는데 유리하기 때문이거나 칼라하리 사막에서 수분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까? 극지방의 남성들이 셔츠를 입지 않고 외출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흉모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여성에게는 흉모가 없는지 설명해보라. 여성도 몸이 따뜻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죠. 성도태와 인종의 형성. 그러한 사실은 다윈이 어째서 스스로 고안한 자연도태의 개념으로 인종의 변이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가르쳐준다. 결국 그는 자연도태로 설명하려던 시도를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을 남기고 그만두었다. 인종의 외연적 변이 중 어느 하나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특별히 없다. 다윈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론에 몰두했고 그것을 자연도태와 대비해서 성도태라는 이름을 붙인 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단 한 권의 책을 썼다. 이 이론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간단하다. 다윈은 동물에게 생존상 명확한 가치는 없지만 이성을 끌어들이거나 동성의 라이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이 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질이 많다고 지적했다. 흔한 예로 수컷 공작의 꼬리털이나 수컷 사자의 갈기, 발정한 비비의 새빨간 엉덩이 등이 있다. 만약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거나 경쟁자인 수컷을 위협하는 일에 특히 뛰어나다면 그는 더 많은 자손을 남겨 자기가 가진 형질의 유전자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웅도태의 결과이지 자연도태의 결과는 아니다. 암컷의 성질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적용할 수 있다. 자웅도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화에 의한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쪽의 성이 어떤 형질을 진화시키면 다른 한쪽의 성이 그 형질을 좋아해야 한다. 암컷 비비가 엉덩이를 빨갛게 물들였는데 수컷이 기분이 나빠져 성교를 하지 않는다면 암컷은 엉덩이를 빨갛게 물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컷이 암컷이 가진 어떤 형질을 좋아하고 또 그 형질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만 않는다면 자웅도태는 어떤 형질로도 출현할 수 있다. 실제로 자웅도태에 의해 발전되어 온 많은 형제들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아직 인류를 보지 못한 외계인이 있다면 그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수염이 있는 것이나 배꼽이 아니라 얼굴에 수염이 난 것, 여성이 빨갛고 푸른 엉덩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은 전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자웅도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아프리카의 긴 고리 천인조를 대상으로 한 스웨덴의 생물학자 멀티 안데르센의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그 새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꼬리가 약 50cm 정도로 길게 늘어지지만 암컷의 꼬리는 8cm밖에 안 된다. 수컷 중에는 최고 6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마리의 암컷도 없는 수컷도 있다. 수컷의 긴 꼬리는 암컷을 자신의 영지로 유혹하기 위한 신호로서 일부러 발달시켜 온 것 같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수컷 9마리의 꼬리를 15cm만 남기고 잘라냈다. 그리고 잘린 9개의 꼬리를 다른 9마리 수컷의 꼬리에 붙여 약 75cm의 길다란 꼬리를 만든 후에 암컷이 어떤 새와 둥지를 트는가를 관찰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긴 꼬리를 붙여놓은 수컷들이 짧은 꼬리를 붙여놓은 수컷들보다 평균 4배나 많은 암컷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게 사람들, 특히 사람들이 옷 잘 입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옷 잘 입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 이성을 유혹하는데 옷의 화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특히 남자가 선택받는 데 있어서 옷을 못 입고 선택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해요. 저 그런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화생물학 책에서. 공작의 꼬리 같은 거죠. 수사자의 갈퀴나 뭐 그런 거죠. 안데르센의 실험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저런 멍청한 새 같으니 자기 새끼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비가 될 수컷을 꼬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다니. 그러나 너무 독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유전적인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을까? 남성도 여성도 서로 상대방의 신체의 특정한 부분의 크기나 형태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데 이는 자웅도태의 징후가 아닐까? 도대체 왜 우리는 생존 경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름다운 얼굴에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종간의 다양한 특징들 중 몇 가지는 자웅도태에 의해 출현했다. 예를 들면 수컷 사자의 갈기의 색과 길이는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흰 기러기에는 북극 서쪽에 있는 많은 푸른 형과 북극 동쪽에 많은 흰 형의 두 가지 변이가 있다. 그 새들은 모두 자신과 같은 형태의 개체끼리 짝짓는 것을 더 선호한다. 사람의 유방의 형태나 피부색 역시 지역마다 다른 성적 선호도의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닐까. 898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저술한 다윈은 그렇다고 확신한다. 약간 그런 것 같죠? 풍만한 유방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아니요 너무 풍만한 걸 거부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는 우리가 섹스의 상대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유방, 머리털, 눈, 피부색에 상당한 관심을 쏟는 것을 지적했다. 또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유방, 머리, 눈, 피부의 기준을 각각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피지인, 호텐토트인, 스웨덴인은 각각 임의의 미적 기준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것과 동떨어진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각각의 민족은 그 기준에 따라 일정한 형질로 보존된다. 다윈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에 의해 그의 이론이 검증되기 전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 연구는 최근 10년 사이에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나는 그 성과들을 앞장에서 요약했다. 거기서 이미 나는 사람들의 머리나 눈, 피부색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점에서 자기 자신과 닮은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 부모나 형제자매,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임플린트, 그러니까 각인되어 미의 기준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따라서 당신이 피부가 시고 푸른 눈의 금발인데 게다가 그러한 가족에게 둘러싸여 자랐다면 그와 비슷한 사람을 더 아름답다고 느끼고 상대로 택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게. 사람의 배우자 선택의 각인 이론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인의 아기를 유기인인 다른 엄마에게 보내 스웨덴인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섹스 상대로 스웨덴인을 좋아하는지 유기인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에 대한 그 같은 실험은 실행상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에 관해서라면 정밀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 푸른형과 흰형의 흰기러기를 예로 들어보자. 흰형의 야생 흰기러기는 흰형에 대한 호감을 학습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일까? 캐나다의 생물학자가 부화기에 있는 알을 꺼내 다른 어미 기러기의 둥지에 넣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알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어미와 같은 색의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했다. 흰형과 푸른형이 섞인 많은 무리 중에서 새끼를 기를 경우 그들은 푸른형, 흰형 어느 쪽에 대해서도 특별한 호감을 갖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친어미의 날개를 분홍색으로 물들였더니 새끼들은 분홍색으로 염색한 색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 실험의 결과 기러기는 친어머니 또는 형제자매나 친구에 대한 기억을 색깔로 학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뭐 이런 거는 요즘에는 어릴 때 입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어릴 때 입양한 사람들이 입양된 사람들이 어떤 배우자들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패션과 기호, 그렇다면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기호를 발달시키게 되었을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체 내부 변화는 오로지 자연도태에 따른 것이다. 열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겸상적혈구의 유전자와 같은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나 스웨덴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인간의 외형적 특징 중에도 자연도태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들이 있다. 그러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외형상 특징을 형성하는 데는 어떻게 상대를 고르는가 하는 것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형질은 특히 피부, 눈, 머리, 유방, 생식기였다. 이들 형질은 세계 각 지역에서 우리들에게 기억된 의식과 함께 진화하여 지역마다 차이가 생겼다. 어떤 종족이 어떤 눈이나 머리색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자가 창설자 효과라 일컫고 있는 우연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만약 몇 사람이 처녀지로 이주해 가서 그 땅에 그 자손들이 살게 되면 소수의 창설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유전자는 몇 세대나 뒤인 집단에서도 여전히 우세할 것이다. 군락조 중 어떤 것은 황색 깃털, 어떤 것은 검은 깃털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어떤 집단은 금발, 다른 집단은 검은 머리, 어떤 집단은 푸른 눈, 또 다른 집단은 녹색 눈, 어떤 집단은 오렌지색 젖꼭지, 다른 집단은 갈색 젖꼭지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피부색과 기후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피부색이 짙고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 도태의 결과일 것이라는 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성도태 효과가 너무 커서 피부색과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정도와의 관계가 불완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 형질과 미적 기호가 한데 진화하여 이미 다른 결과로 변해간다는 사실에 의심이 간다면 유행의 변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1950년대 초반의 여성들은 머리가 짧고 깨끗이 면도한 남성들을 잘생겼다고 보았다. 그 이후 장발, 귀걸이,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 그리고 모호크 풍 머리 스타일 등 갖가지 남성 패션이 등장했다. 그러한 패션을 선택한 남성은 여성들이 싫어하여 한 명의 애인도 갖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그것은 스탈린 후기 정세 상황에 상고머리가 더 잘 어울렸기 때문도 아니고 체르노빌 후기에 모호크풍 머리의 생존 가치가 높았기 때문도 아니다. 남성의 외모와 여성의 기호가 하나가 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그 변화는 유전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색에 대한 진화적 변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괜찮은 남성들이 상고머리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고머리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든지, 괜찮은 여성들이 상고머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상고머리를 하게 되었든지 양쪽 중 하나가 작용했을 것이다.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기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물학자들은 자웅도태에 의한 인류의 지리적 변이에 주목한다. 나는 이러한 변이의 대부분은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의 특성이 가져온 부산물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배우자나 섹스 상대를 고를 때의 부산물인 것이다. 다른 야생 동물들 중에선 집단에 따라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 녹색, 회색, 갈색, 검은색으로 바뀌고, 지역에 따라 피부색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머리색이 붉은색, 황색, 갈색, 검은색,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진화의 시간적인 단계를 제외하면 자웅도태에 의해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색깔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인간이 앞으로 2만 년 더 생존할 수 있다면 녹색 머리나 빨간색 눈을 갖고 태어나는 여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여성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도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6장. 이제 2부의 마지막 장, 제 7장, 왜 늙어가고 죽는 것일까?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예. 5부까지 있어요. 이제 511페이지까지인데 아직 절반도 못 읽었네요. 예.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대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를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선거까지 좀 더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 김무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협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협파할 수 있도록 규제 협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키워가시는 분들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원영 후보 말씀하시죠. 네,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어 대중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원영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안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저 권영구 차별 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4번 대국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의 국가 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이해를 연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문문을 만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 토론회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 토론해 보려 합니다.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제별로 후보들의 공약 발표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공약 검증 토론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산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1~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 경제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 토론 사실상 1대3 구도입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 대신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왜 폐지를 주어야 합니까?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릅니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재 정세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 권영국 쌓인 불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갈아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을 것입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에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는 IMF를 통해 그 뼈아픈 교훈을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부터 틔우겠습니다. 저 이준석,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40년 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 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권영국 후보님 말씀 들었는데 1대3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고 또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말씀들 다 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서 가게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영역이 적정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이제 지역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또 재생에너지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성장에 네. 자,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이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예. 잠깐 토론회를 봤는데 김문수가 많이 긴장을 했네요. 예. 자, 제7장 185쪽 왜 늙어가고 죽는 것인가? 남성은 여성보다 죽을 위험도 크고 빨리 늙는다.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거의 6년이나 길다. 이들 차이를 보면 진화에 따라 여성은 많은 에너지를 자기 복구에 사용하고 남성은 투쟁에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이게 전문입니다. 장수와 죽음과 폐견. 죽음과 노화는 영원한 수수께끼다. 유아기에는 몇 번이나 그게 뭐야? 라고 묻고 청년기에는 부정하며 장년이 되어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대학 시절만 해도 나는 노화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좀처럼 없었다. 하지만 54살이 된 지금 갑작스럽게 노화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 전 어렸을 때 한 7살, 8살 정도로 기억나는데 누워서 갑자기 이불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확 겁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이 너무너무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털어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완전히 털어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거짓말이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 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8세, 여성은 83세이다. 아이고 역시 이 1995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하고 있었네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왜 80세까지 사는 것은 쉬운데 100세까지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120세까지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까?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도 먹을 것도 풍족하고 적도 없는 우리 안의 동굴도 결국은 쇠약해져서 죽고 마는 것은 왜일까? 우리 안의 동물도 그것은 우리들의 라이프 사이클 중 가장 확실한 특징이지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나이를 먹고 죽어간다는 사실 그 자체만 보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인간은 진화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왔다. 유인원 중 어떤 개체도 현대 미국 백인의 필적하는 수명을 기록했던 적이 없었고 50세 이상 사는 유인원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히 인간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들보다는 천천히 노화한다. 40세 이상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없었지만 크로마뇽인은 60세 이상까지도 살았던 것으로 보아 노화 속도가 늦추어진 것은 대약진 때였던 것 같다. 천천히 늙는다는 것은 결혼이나 배란의 은폐나 앞에서 다룬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특징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전승되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노인이 정보 전달과 경험의 보고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부족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명의 연장은 우리들이 동물적 상태에서 인간으로 비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우리들이 나이를 먹고 장년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와 기술의 진보 덕분이다. 사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는 석기보다는 창을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낫고 창보다는 강력한 총을 갖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와 기술의 진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우리들의 신체도 더욱 튼튼하게 개선되어야 했다. 동물원의 유인원들은 현대의 최고 의료기술과 수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80세 이상 사는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개선되어 문화의 진보가 가능했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나는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던 것은 단지 크로마뇽인의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대약진 시기에 우리들의 신체도 변화하면서 노화 속도가 느려졌던 것 같다. 그리고 노화의 부산물인 폐경기가 진화하여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더욱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궁극적 설명과 직접적 설명. 노화에 관한 과학자의 견해는 그가 소위 직접적 설명에 흥미가 있는가
궁극적 설명에 흥미가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스컹크에게서는 왜 악취가 날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화학자나 분자 생물학자는 그것은 스컹크가 특정한 분자 구조를 가진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의 원리로 인해 그러한 구조는 악취를 풍긴다. 따라서 화학물질은 냄새의 생물학적 기능이 어떻든 간에 악취를 풍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다르게 답할 것이다. 그것은 스컹크가 악취로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포식자에게 쉽게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이다. 스컹크는 자연 도태에 의해 악취를 풍기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도록 진화했다. 심한 악취를 풍길수록 더 오래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남긴 것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분자 구조는 우연한 것으로 다른 어떤 악취를 풍기는 화학물질이라도 스컹크에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화학자는 직접적 설명을 했다. 말하자면 설명하려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기구의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궁극적 설명을 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야기한 기능이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화학자나 진화론자는 서로 상대방의 설명을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대해서도 두 과학자 그룹은 의사 전달이 거의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 그룹은 직접적 설명을 찾고 다른 그룹은 궁극적 설명을 찾았던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자연도태에 의해 어떻게 노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 했고 그 답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생리학자들은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의 메커니즘을 탐구했고 아직 그 답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양쪽의 설명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한 노화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화의 진화적, 궁극적 설명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아직 접어두고 있는 노화에 대한 생리학적, 직접적 설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학적인 수리기구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동료 생리학자들로부터 반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생리학적 무엇인가가 노쇠화를 불가피하게 하므로 진화적 고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론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우리들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세포와 다른 개체의 세포를 구별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찬성하는 생물학자는 은연중에 하나의 가정을 품고 있다. 즉, 그러한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면역 시스템이 자연 도태에 의해 출현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가정은 올바른 것일까? 이 반론을 검토하기 위해 생물학적 수리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노쇠란 손상이 일어나거나 기능이 쇠퇴할 경우 단순히 수리가 잘 안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리라는 단어에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수리 중 우리를 몹시 실망시키는 것이 자동차 수리가 아닐까? 차는 점점 노화해서 죽어가지만 우리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분자 단계에서 조직, 기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우리 자신을 수리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수리기구는 차의 경우에서처럼 손상의 복구와 정기적 교환이라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 수리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팬더가 부서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교체하지 오일처럼 정기적으로 팬더를 교체하지는 않는다.
손상된 신체를 복구하는 가장 눈에 띄는 예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의 치료다. 동물들은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도마뱀은 잘린 꼬리가 재생되며 불가사리나 개도 잘린 손발이 재생된다. 해삼은 내장을 그대로 재생하고 유형동물은 독침을 재생한다. 우리들의 유전 물질인 DNA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단계에서 손상의 복구만으로 수리된다. 우리들은 DNA의 나선 안에 손상된 부분을 인식하여 수리하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무시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수리의 다른 유형인 정기적 교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차가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소한 마모를 줄이기 위해 오일이나 에어필터 또는 볼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생물의 세계에서 이빨은 그러한 예정에 따라 교환된다. 일생 동안 사람은 2번, 코끼리는 6번 이빨을 갈고 상어는 몇 번이라도 교환할 수 있다. 인간은 한 번 타고난 골격으로 일생을 보내지만 바닷가재라든가 그 밖의 절지동물은 탈피하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외골격을 교환한다. 자주 눈에 띄는 정기교환의 또 한 가지 예는 우리들의 털이 계속 자라는 것이다. 아무리 짧게 잘라도 금방 긁게 자란다. 정기적 교환은 선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신체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몸은 항시 많은 세포를 교환한다. 인간의 장의 내부 세포는 며칠에 한 번씩, 방광의 내부 세포는 2개월에 한 번씩, 적혈구는 4개월에 한 번씩 교환된다. 단백질 분자는 모든 분자 레벨에서 끊임없이 교환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된 분자 누적 현상을 방지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1개월 전에 찍은 사진과 똑같겠지만 그 몸을 만들고 있는 분자는 1개월 전과 다른 것이다. 임금님의 말과 가신들도 험티덤티를 원상복귀할 수 없지만 자연은 매일 우리들을 파괴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의 몸은 필요할 때 수리되고 정기적으로 부품이 교환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교환될 수 있는지는 신체 부위나 종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인간의 복구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데 대해 생리학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가사리는 단절된 수족을 재생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왜 그럴 수 없을까? 왜 우리들은 코끼리처럼 이빨을 6번 갈지 않고 단 2번, 유치와 영구치밖에 갖지 못할까? 만약 4번 더 이빨을 갈 수 있다면 떼우거나 봉을 씌우고 늙어 흔들리는 이빨을 새로 해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도 지금 위에 이빨이 빠져서 틀니를 끼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이빨이 나졌으면 저도 그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요. 예. 왜 우리들은 류마티즘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지 않는 것일까? 개처럼 관절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유형동물이 그들의 독침을 바꾸듯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심장을 갈아서 심장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일까? 80세에 심장병에 걸려 죽지 않고 적어도 200세까지 살면서 아이를 계속 낳는 남자나 여자가 자연도태상 유리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수리하고 교환하지 못할까? 그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수리에 드는 비용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도 자동차 수리는 좋은 비유가 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의 광고가 정말이라면 당신은 신경 써가며 왁스 칠이나 오일 교환을 하지 않아도 벤츠를 몇 년 동안 잘 굴릴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돌보지 않은 손상이 쌓이고 쌓여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지만 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유자는 차라리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벤츠를 가지고 있는 내 친구 말에 의하면 벤츠의 수리비는 무척 비싸서 차를 가지고 갈 때마다 몇백 달러가 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가 잘 된 벤츠는 정비하지 않은 벤츠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오래된 벤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쪽이 몇 년마다 새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벤츠의 소유자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다. 세계적인 교통사고의 도시 유기니의 수도 포트 모레스비에 당신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아무리 차를 잘 정비해도 어떤 차든 1년도 안 되어 못쓰게 되고 만다. 유기니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비에 돈을 들이는 대신 새 차를 사기 위해 그 돈을 저축해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수리를 위해 동물이 어느 만큼 투자할 만한가는 수리에 드는 비용, 또 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수리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오래 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문제는 생리학보다는 진화생물학의 영역에 속한다. 자연도태는 자손을 절멸해서 구하여 살아남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손 번식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화는 자신의 후손을 더욱 많이 남기도록 전략을 세운 개체가 이기는 전략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왜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게임 이론에 사용된 추론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적화, 진화적인 손익 계산. 수명의 문제와 생물학적 수리에 대한 투자의 문제는 게임 이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폭넓은 진화론적 문제와 연결된다. 그것은 어떤 유리한 형질이나 최대 한계가 있는 이유에 대한 수수께끼다. 왜 자연도태는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더 크거나 더 빠르게 또 더 많은 유리한 형제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수명 말고도 그 같은 의문을 품게 하는 생물학적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많다. 확실히 체격이 크고 머리가 좋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체구가 작고 머리가 나쁘고 발이 느린 사람보다 유리하다. 특히 사자나 하이에나를 막아내야 했던 시기에 일어난 인류 진화에서는 그런 형질의 중요성은 지대했다. 왜 인간은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크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발이 빠르게 진화되지 못했을까? 이러한 진화적 모형의 문제를 생각보다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진화는 개체 전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일부분에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살아서 자손을 남기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이지 당신의 커다란 뇌나 빠른 발 그 자체는 아니다. 동물의 몸의 일부분이 커지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신체 중에서 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잘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다른 부분의 에너지를 빼앗기도 한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를 표현하는 마법의 말로 최적화라는 것이 있다. 자연도태는 그 동물의 기본적 체제 하에서 동물의 성공적인 생존과 번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 형질의 크기, 속도, 수량 등을 형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형질 그 자체가 최대치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형질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어딘가 적당한 중간치에 맞춰진다. 이렇게 해서 한 동물로서의 개체는 각각의 형질이 가장 크고 또 작은 상태보다 성공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동물에 관한 이 설명이 좀 추상적이라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인간이 설계하는 기계의 디자인이나 자연 도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물의 디자인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내가 가진 기계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1962년형 폴크스바겐 비트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져본 유일한 차다. 순풍이 부는 날 잘 닦인 평평한 고속도로에서 나의 폴크스바겐은 시속 100km를 낸다. BMW 소유주에게는 이 숫자가 전혀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4기통의 40마력이라는 약한 엔진을 버리고 대신 이웃집의 BMW 750 IL에서 12기통 296마력의 엔진을 뜯어내 내 차에 달고 샌디에이고 고속도로를 시속 290km로 달려보면 어떨까? 나같이 차에 대해서 고루한 사람도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안다. 우선 첫 번째로 BMW의 엔진은 폴크스바겐의 엔진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BMW는 엔진이 앞에 있고 폴크스바겐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기어나 트랜스미션 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폴크스바겐은 최고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어 있어서 시속 290km로 달리려면 중격 흡수 장치나 브레이크 그리고 차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BMW 엔진에 맞도록 폴크스바겐의 개량을 마칠 즈음에는 원래의 비틀의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말 것이다. 게다가 개량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내 차의 다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내 생활비를 더 축내지 않고서는 차의 속도를 더 이상 빠르게 하는 것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속 60km로 달리는 엔진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작은 폴크스바겐의 자체에 BMW 같은 큰 자동차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괴물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도태되겠지만 꽤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괴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얼마든지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해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의 순양함이 구좋은 예다.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영국 해군은 전함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대포를 장착할 수 있고 게다가 전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순양 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13척이나 만들었다. 속도와 화력을 모두 최대화했기 때문에 순양함은 곧 국민적인 관심을 사로잡았고 요란한 선전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28,000톤의 전함에다가 대포의 무게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엔진의 무게를 훨씬 무겁게 하면서도 28,000톤의 총 중량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배의 어딘가에서 중량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양 전함은 주로 갑판 부분의 중량을 깎았지만 소화기, 선실, 대공 방어 설비도 줄였다. 그 결과 완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최적의 전투 함정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먼 배가 되고 말았다. 그 배들 가운데 1916년 인디페터거블호, 퀸 메리호, 인빈서브로 세 척이 유틀란트 해전에서 독일의 포탄을 맞고 전부 대파되었다. 전함 후드는 1941년에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와 대결 불과 8분 만에 격파되고 말았다. 심지어 리펄스는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며칠 후에 일본 폭격기에 의해 격침되고 말았기 때문에 해전 중에 하늘에서 공격받아 파괴된 최초의 대형 전함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거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반드시 최적의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증거를 확인한 영국 해군은
순양함을 만들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요약하면 기술자들은 기계의 한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따로 수리해서는 제 모양을 만들 수 없다. 기술자들은 각 부분을 어떻게 조합시켜야 기계 전체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몸의 일부도 다른 기관과 따로 떼어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의 구성이나 효소 또는 DNA는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에너지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물의 번식 성공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형질의 조합은 자연 도태에 있다. 기술자도 진화론자도 무언가를 증대하려고 하면 차감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익을 얻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왜 울트라마마가 출연하지 않았는가? 앞의 논증을 우리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응해보면 우리들의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의 대부분은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 같아 보인다. 노화해서 죽는 것도 그 한 예다. 다른 예로서 여성의 폐경, 한 번에 한 명씩밖에 낳지 못하거나 몇 년에 한 번씩밖에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12세에서 16세쯤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5살에 사춘기가 되고 임신기간은 3주, 정기적으로 내 쌍둥이를 낳고 폐경도 없으며 많은 생략적 에너지를 신체를 복구하는 데 이용하여 200살까지 살면서 몇백 명의 아이를 낳는 여성은 왜 자연도태에 의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진화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가 한 번에 한 가지씩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손실은 무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임신기간이 3주로 바뀌면 여성 자신이나 그녀가 낳은 아기의 신체 여러 부분도 함께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나무꾼이나 마라톤 선수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에 6,0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들의 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그 칼로리 중 얼마를 생물학적 복구에 충당하고 얼마를 아기를 양육하는 데 충당하면 좋을까? 극단적인 예로 만약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아이에게만 사용하고 자신의 신체 복구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몸은 첫 아기도 낳기도 전에 완전히 못쓰게 되고 말 것이다. 그 반대로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신체 복구에만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장생하겠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소모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자연도태가 이루어내야 할 것은 생리적 복구와 번식에 상대적으로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할지를 조절해 평생 번식 성과의 평균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고로 죽는 확률이나 번식, 생물학, 여러가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따라 동물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물이 복구 기간과 나이를 먹는 속도는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1957년에 진화론자인 조지 윌리엄스는 진화 생물학의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노화에 관한 놀랄만한 사례를 소개했다. 윌리엄스가 든 예의 몇 가지를 생물학적 복구에 관한 생리학 용어로 바꿔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은 복구 메커니즘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이해는 동물이 최초의 번식을 시작하는 나이에 관한 것이다. 이 연령은 종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사람은 12세 이전에 번식을 하게 되는 조숙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생쥐는 생후 2개월만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사람처럼 번식 시기가 늦은 동물은 번식 연령에 달할 때까지 살기 위해 복구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복구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번식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생쥐보다 훨씬 늦게 번식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은 생쥐보다 늙는 속도도 훨씬 느리고 신체의 복구도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생쥐라도 두 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다면 아주 운이 좋은 편이지만 만약 인간이 72세의 생일을 맞을 수 없다면 운이 나쁜 것이다. 생쥐가 자신의 생리적 복구에 사용하는 에너지만큼만 자신의 복구에 투자하는 사람은 사춘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죽고 말리라는 것이 그 진화적 근거다. 결국 생쥐보다는 인간을 수리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자신을 수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얼핏 보면 사람의 수리 능력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수명이 짧은 무척추 동물처럼 잘린 사지를 재생하거나 골격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런 놀랄만한 전체 신체 구조의 재생은 아마도 동물을 수리비해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나 분자를 끊임없이 교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 해도 남성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640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은 1430칼로리. 이 유지를 위한 대사의 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구에 충당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생쥐보다 오래 사는 것은 자기를 복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몸을 보온하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 등에는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는 복구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위험성에 관한 것이다. 생물이 받는 상처는 웬만하면 고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상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사자에게 먹힐 처지에 있다면 오늘 치과 의사에게 비싼 돈을 치르고 치아 교정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썩은 이빨은 내버려 두고 즉시 아이를 남기기 위해 아내나 애인과 섹스를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죽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노화 속도를 늦추려고 상처를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도 수명이 연장되므로 충분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벤츠의 소유자가 차의 오일 교환을 받기 위해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돈을 들이지만 유기니에서는 차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생물계에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혀 죽을 가능성은 조류가 포유류보다 낮고 다른 파충류보다 거북이가 낮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딱딱한 껍질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든 빠르든 포식자에게 먹히고 마는 날지 못하는 포유류나 껍질이 없는 파충류에 비하면 조류나 거북이는 복구장치를 통해 얻는 이익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포식자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충분한 먹이를 얻는 애완동물의 수명을 비교해보면 조류가 같은 크기의 포유류보다 오래 살고 같은 크기의 껍질이 없는 파충류보다도 거북이가 오래 산다. 조류 중에서 포식자로부터 더욱 안전한 것은 포식자가 거의 없는 외딴 섬에 둥지를 트는 섬새나 바다새들이다.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 바다새 중에는 10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번식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새들은 생물학자가 그들의 연령을 추정할 생각으로 수십 년 전에 붙인 금속 족쇄보다도 더 오래 산다. 바다새 한 마리가 번식을 개시하기까지 걸리는 10년 동안 생쥐 집단은 60세대를 거치며 대부분은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늙어 죽었을 것이다.
세 번째 예로 같은 종에 속하는 수컷과 암컷을 비교해보자. 강한 동물의 공격으로 죽을 확률이 적은 쪽이 노새 속도를 줄이는 노력과 상처가 나거나 병이 났을 때 치유에 더 힘을 쓰는데 얻을 수 있는 잠재 보상이 더 클 것이다. 대부분의 종에서는 위험한 투쟁과 무모한 과시로 수컷이 암컷보다 사고를 당해 죽을 위험이 크다. 이 점은 오늘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거쳐온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인간 남성에게도 해당된다. 남성은 다른 집단의 남성과 투쟁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단 내부에서의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해서 죽는 일이 많다. 또 대부분의 종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몸이 크지만 붉은 사슴과 아메리카 대륙의 검은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먹을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쉽게 죽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사고로 죽을 위험도 크고 여성보다 빨리 늙으며 사고 위해의 원인으로 죽을 확률도 여성보다 높다.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거의 6년이나 길다. 이 차이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은 이유도 있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에도 역시 수명에는 성별차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보면 진화에 따라 여성은 많은 에너지를 자기 치유에 사용하고 남성은 투쟁에 사용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성을 수리하는 것은 여성을 수리하는 것에 비해 가치가 없다. 남성의 투쟁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남성이나 그들의 자식, 다른 부모의 희생하에서 아내를 얻고 자신의 자녀와 부족을 위해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인간 진화의 목적에 필요한 작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자기애가 더 강하죠. 남자들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폐경의 진화적 의의, 나이를 먹는 것에 관한 놀랄만한 사실 중 진화적 지점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예는 인간은 번식 연령이 지나도 산다는 것, 특히 여성이 폐경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현상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이 진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번식 연령을 넘어서도 계속 살아가는 동물은 거의 없다. 번식 연령이 끝나면 자신의 몸을 복구해서 보존해둘 진화적 가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자연은 번식의 종료와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여성이 폐경 후에도 몇십 년이나 살게 되고 남성이 아이를 만드는 일에 거의 흥미를 잃은 후까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외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설명은 자명하다. 사람이 자식을 돌보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 거의 20년이나 계속된다. 성인으로 자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노인들도 그들의 자식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의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노인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담당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자연은 여성의 번식 기간이 망가진 후에도 신체를 사용할 수 있게 복구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왜 자연 도태에 의해 여성의 폐경이 일어나도록 하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노화와 마찬가지로 생리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해 버릴 수는 없다. 남성을 포함하여 침팬지나 고릴라의 암수컷 그리고 대부분의 포유류의 번식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저하되면서 사라지는 것이지
여성처럼 그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급속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기묘하고 언뜻 보기에 불리한 인간의 성질이 진화하게 됐을까? 자연도태는 왜 최후의 최후까지 번식하는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았을까? 여성의 폐경은 두 가지 인간다운 특징, 즉 출산이 모친에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과 모친이 죽으면 아이도 위험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출산 시의 아기는 모친과 비교해서 꽤 큰 편이다. 사람의 경우 45kg의 모친이 3kg의 아이를 낳는데 반해 고릴라는 90kg의 어미가 겨우 2kg의 작은 새끼를 낳는다. 출산은 여성에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출산 중에 여성이 사망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고릴라나 침팬지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401마리의 임신한 붉은 원숭이를 살펴본 결과 어미가 새끼를 낳다가 죽은 적은 한 번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사람의 아이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상당히 의존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람의 아이는 상당히 천천히 성장하고 이유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수렵 채진민의 어머니가 죽어버리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영장류의 새끼보다도 치명적이다. 이미 몇 명의 아이가 있는 수렵체진민 여성의 출산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도박과도 같다. 이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투자는 그들이 성장할수록 증가하고 그녀가 출산으로 죽을 위험도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그 도박은 위험해진다. 만약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3명 있을 경우 네 번째 아이를 위해 그 3명을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승률이 그처럼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도태에 의해서 이미 낳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폐경기라는 번식 능력의 종말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친에게는 출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폐경이 진화하지 않았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폐경도 역시 진화적 시각을 가지고 비로소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해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폐경은 크로마뇽인이나 다른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종종 60세 이상 살게 된 4만여 년 전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이전 인류는 대개 40세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폐경이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면 아무 이익도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현대의 인간이 유인원과 비교할 때 수명이 길어진 것은 음식물 획득이나 포식자 억제를 위한 도구와 같은 문화적 적응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폐경이나 자기 복구를 위한 투자의 증가 등 생물학적 적응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물학적 적응이 대약진 시기에 일어났든 그 이전에 일어났든 제3의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한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다.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건 환상. 노령화에 대한 진화적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최후의 결론은 종래까지 지배적이었던 생리학적 연구 방법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년학 연구는 노화의 최대 원인을 찾는 데만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한 가지 원인만을 탐색해왔다. 생물학적으로서 살아온 나의 일생 동안의 호르몬의 변화, 면역기구의 쇠퇴, 신경세포의 쇠퇴 등이 노화의 단일한 원인으로 각광받아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최근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진화론적 논증에서 보면 그런 연구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를 일으키는 단 하나 또는 소수의 중요한 생략적 메커니즘이 있을 리 없다. 그 대신 자연도태는 모든 생략적 시스템의 노화 속도가 보조를 맞추어 무수한 변화가 일제히 일어나도록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 예측의 기초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몸의 일부분을 비싸게 유지해도 다른 부분들이 더욱 빨리 못쓰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동시에 몇몇 시스템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빠르게 못쓰게 되는 것도 무의미하다. 몇 개 안 되는 그 시스템을 여분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면 그만큼 수명이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도태는 그런 실없는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 유치해서 말하자면 벤츠 소유자는 자신의 차에 다른 것은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면서 볼 베어링만 싼 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대신 몇 달러를 더 써서 좋은 볼 베어링을 사면 차의 수명을 2배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베어링까지 살 필요는 없다. 다른 부품은 모두 녹슬었는데 베어링만 반짝거린다 한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벤츠나 우리 몸이나 차의 부품이나 몸의 어느 부분이나 수명이 한계에 이르는 것은 전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상적이죠. 나는 이 우울한 결론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전체의 동시붕괴라고 하는 진화적 이상 쪽이 생략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노화의 유일한 원인보다도 우리들의 몸의 운명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화의 징후는 어디에서라도 발견된다. 나는 이미 치아가 못쓰게 되고 근육이 점점 쇠약해지며 청력, 시력, 후각, 미각도 쇠퇴해 가는 것이 느껴진다. 감각에 있어서 여성이 어느 연령 집단이든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훨씬 정확하다. 아마 이제부터 나는 심장이 약해지고 관절이 비걱거리고 뼈가 약해지고 신장의 투과 속도가 늦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나빠지는 등의 익히 듣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목록은 무한히 길어질 것이다. 진화는 실로 만사를 인간들의 모든 시스템이 나빠지도록 하고 그래서 인간의 값어치만큼 수리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실제 문제로서 이 결과는 낙심천만이다. 만일 단일의 노화 원인이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우리들은 불로의 생을 만끽할 수 있다. 호르몬을 주입하고 젊은 생식기를 이식해서 노인을 기적적으로 젊게 되돌려 놓는다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서 코난 도일은 그의 글 기어오르는 남자의 모험에서 그 시도를 주제로 담았다. 노인인 프레스베리 교수는 젊은 여성에게 빠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젊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원숭이처럼 나무덩굴을 기어올랐다. 위대한 셜록 홈즈는 그가 회춘을 찾아 랑구르 원숭이의 혈청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나라면 브레스베리 교수에게 그런 직접적 원인만을 근시안적으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진화의 궁극적 요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자연도태는 단순한 치료요법에 의한 단일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노화시키게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셜록 홈즈는 그러한 생의 묘약이 발견되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거야. 생각해보게 왓트스군. 물욕에 집착한 무리, 관능에 집착한 무리, 세속적인 무리, 그런 놈들까지 모두 하찮은 인생을 연장하려고 할 게 아닌가. 그러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살아남아 이 세상은 악의 소굴이 될지도 몰라.
홈즈는 아마도 그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할 것이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연구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세포가 기본 단위니까 세포에서 그 노화의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뭐 텔로미어라는 뭐 세포 뭐 세포의 꼬리 같은 어떤 뭐 그런 게 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게 짧아지면 뭐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유지하거나 늘리는 연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으로는 이 노화라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화는 전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시도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뭐 그런 시도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부디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노화의 비밀을 풀어서 건강하게 늙고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본 영화도 주스라는 영화였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어요. 재밌게 봤는데 오늘 책 내용도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흥미있었습니다. 자, 2부 끝냈고요. 이제 앞으로 주 3부 인간의 특수성이네요. 예.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이제 저는 밥을 먹을 거고 내일 평택 화성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 갔다 오면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푹 쉬었으니까 내일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쉬면서 공부도 뭐 좀 많이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뭔가 그래도 착실히 또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착실히 살았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